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 전력과 우주 전력을 망라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자 중국군의 미래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비리로 얼룩져 지금은 최대의 자랑이 최대의 숙청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로켓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앞으로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전쟁을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중국군 내부에서는 숙청의 회오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 시 주석은 로켓군의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물론 우주방어부대, 전략핵 잠수함부대, 전략폭격기 부대를 모두 묶어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비대칭 전력인 핵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력을 총망라해 로켓군이야말로 중국의 전략적 버팀목이자 안보 수호의 토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연료로 헛골을 구워 먹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핵심 물자를 빼돌리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해 힘을 한껏 몰아주었지만 이 자금이 로켓군 수뇌부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싹 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추락해버린 로켓군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 그래비티 1그래버티 1이 황해의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날 황해에서는 그래비티 로켓 발사와 함께 두 개의 커다란 가스 기둥과 파편 조각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그래비티 1호는 완전 고체형 추진체로 이번 발사로 중국 상업용 로켓 탑재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 측은 그래비티 1호 로켓이 상업용 기상 위성 3기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비티 1호의 발사는 중국에서 진행된 올해 네 번째 우주 탐사 임무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2045년 우주 최강국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최근 중국도 미국처럼 우주 탐사에서 민간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로켓 발사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중국 상업용 우주 탐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비티 1호는 발사 용량 측면에서 중국 우주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 위 선박에서 로켓 발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켓과 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화물 우주선을 자국 우주정거장 텐궁과 도킹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화물 우주선 텐저우 7호는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로켓 창정 7호 야오 8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매체들은 일제 텐저우 7호가 3시간가량을 비행해 18일 오전 텐궁의 본체 모듈 테너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물 우주선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과일과 채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 CMSA은 중국 우주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 이번에 텐저우 7호는 2400kg의 과일, 채소와 생활 물자를 우주로 보냈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주 비행사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우주에 중국만의 집을 갖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T자형 구조인 텐궁은 지구 저궤도인 고도 390km 상공에 떠 있는데요. 3개 모듈의 무게는 66t에 이르며 이곳에서 중국은 총 1000건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실험하며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과일과 채소까지 실어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12대를 발사해
탱군과 도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화물 우주선을 오가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중국 로켓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중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 중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9일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은 상하이 우주비행연구소의 야외 시설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을 하던 중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란젠 우주항공은 폭발은 없었다며 직원들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실험이 진행된 숭장구 인근 위수로 주민들은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쾅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 즉각 올렸습니다. 한 주민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로에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진이나 엄청난 천둥처럼 느껴졌다고 올렸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란젠 우주항공 직원 3명이 숭장 중심병원에서 머리와 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언론에 탱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번 압력 실험에 극저온 액체 질소가 사용됐다며 이번 실험이 로켓 주체 2호의 개량형 모델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란젠 우주항공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액체 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은 로켓 주체 2호 Y3을 이용해 세계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주체 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는데요.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어떤 실험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워낙 비밀에 붙이는 중국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유사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실험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의 잔해 일부가 발사 도중 한 주택가 근처에 떨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 CNSA는 지난달 26일 스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2대의 위성을 탑재한 장정 3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쌍의 위성은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 사용 목적으로 발사됐고 계획대로 지구 중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후 잔해였습니다. 장정 3B 로켓 측면 부스터 한 쌍으로 보이는 잔해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광시 장족자치구 근처 산으로 부스터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는 스촨성 시창 남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주택 바로 뒤편으로 잔해가 떨어져 주변이 황색 연기로 뒤덮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우주 전문 기자 앤드류 존스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종류의 부스터 낙하 액션은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한 장거리 로켓 3B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정 3B 1단 및 4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사산화 질소와 UDMH 조합을 사용한다며 두 연기 모두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로켓 잔해가 민가 부근에 떨어졌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하면서
로켓 부스터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스터가 주택 위에 떨어져 집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위성 발사대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발사대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로켓 발사 전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지와 대피령을 내리는 선에서 로켓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민간 업체대로 또 로켓군은 로켓군대로 중국의 우주 관련 산업은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새 로켓군 사령원과 정치위원회, 왕허우빈 전 해군 부사령관, 쉬시성 전 남부전구 공군 정치위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둘 다 로켓군은 처음인 인물들입니다. 로켓군은 우주기술과 핵전력 등 첨단 기술이 핵심인데 이런 첨단 기술은 몰라도 충성도가 높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수뇌부에 앉힌다면 비리는 없을지 몰라도 문외한이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청은 계속 이어지고 현재 로켓군 내부의 긴장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받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핵이나 우주과학 같은 비대칭 전력이 중시되면서 로켓군 내부에서는 언제든 미국에 관련 전력이 노출돼 비공식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숙청 작업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숙청이 계속되는 한시 주석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D램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뒷공작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D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D램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D램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 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 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 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폐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D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 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 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나 품업체 팀장 박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며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 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 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 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자급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 장비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 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입건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만재 9형통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상세 설계를 거쳐 초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KDDX 구축함에 대해 궁금증이 많고 기다린 분들이 많은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에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홍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존 만재 8500톤급에서 90톤급으로 더욱 커졌으며 그만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KDDX 구축함과 한국 해군의 대참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HD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 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 설계 종료식을 가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기본 설계를 수주해 설계에 작수한 지 36개월 만입니다.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한민국의 자기 전략 자산으로 운영될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을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국내 함정 중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를 적용했고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는 세계 최고급의 25MW급 초대형 추진 전동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첨단 자동화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탄약 이송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브릿지, 자율 운항 기술 기반의 함정용 첨단 항해, 보조 시스템 등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KDDX 기본 설계의 HD 현대중공업은 함정과 연구개발 장비 간 통합 성능을 실현시켰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두함 체계 통합 역량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 20여 개 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정의 전투 성능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박용열 HD 현대중공업 특수사업부 전무는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50년간 해군의 선도적 함정 개발을 수행해온 경험과 한국형 함정 개발을 완료하자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기본 설계를 근간으로 KDDX는 대한민국 함정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K함정의 플래그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본 설계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실제 건조를 위한 개념을 정립했으며 상세 설계를 통해 구현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 하나오션의 수상함 설계팀은 사실상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KDDX 구축함 상세 설계 역시 HD 현대중공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DDX 구축함은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공 능력에 특화되어 분석을 많이 했으며 전 세계 해군의 수상함 중 최상 위급의 대잠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함의 대잠 능력까지 보유하려면 대략 3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선제에 고정된 함체 소나와 HMS, 길다란 줄같이 생겨 함선이 끌고 다니는 예인식 소나 TASS, 배에서 줄을 달아 깊은 바다로 내려서 탐지하는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 VDS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깊이 탐지되고 함정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인데요. 현재 예인식 소나와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를 탑재하는 함정은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KDDX 구축함 두 종류밖에 없는 테 아쉽게 세종대왕급은 후방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를 장착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이 건조가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에선 구적의 함정만이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장착한 함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서해는 바다가 얕아서
기존 음탐기 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며 남해 역시 기존 함수 소나와 신소재로 개발한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면 만족스러운데요. 문제는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입니다. 연안 함대의 주력인 호위함들이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만 끌고 다니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동해의 환경상 기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용 소나로는 200m 이하 수심에 있는 잠수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체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인데 두 체계는 무게만 30톤이 넘습니다.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는 구조적 특성상 바다 깊이 내려보내지 못하는데요. 그렇기에 정조대왕함 건조시 선제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 현대증공업에서 도크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려면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개발한 탈레스제 CAPTAS를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버전의 경우 무게만 34톤인데요. 고정식 대형 저조파 함수 소나와 가변심도 소나를 같이 통합한 함정은 정조대왕함이 유일합니다.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급도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않았으며 장비를 통합하려면 배수량이 최소 6영톤 후반은 넘어야 하고 선제 후미에 상당한 공간을 배정해야 하는데요. 배수량 7영톤급인 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배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급을 새로 만들어 배치하고 있으며 알레이버급에 장착하려면 함정을 재설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거나 미래에 보유할 함선 중 동해에서 제대로 된 대잠전이 가능한 함선은 새로 배치될 정조대왕함이나 개발 단계부터 정조대왕함과 동일한 대참 장비를 갖추게 KDDX 구축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한국 해군의 수상함 중 동해에서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함선은 아직 없는데요.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60%로 줄이는 대신 중량과 최적을 절반으로 줄인 CAPTAS-1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 LIGBX1이 라이센스가 아닌 더 소형화로 설계되어 새롭게 만들고 있으며 2영톤급 이상 함정에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에선 호세리자맘에 VLS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조시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 건조했으며 울산급 배치 3도 통합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정조대왕함과 KDDX 구축함이 대잠 성능이 좋아도 동해 해상 분계선에 바짝 붙여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동해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부담이 없는 것이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울산급 배치 3는 16셀의 VLS 시스템만을 장착했기 때문에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울산급 배치 3에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톤수를 불 때 울산급 배치 4는 배수량 1,000톤을 늘려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확대시켜 다목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류원성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중국 관영 중앙 CCTV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 가디언즈 1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하이 우숭항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는 중국 해군 호위함 샹탄호, 소형 호위함 서저우호, 종합보급함 첸다오후호, 잠수함 1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로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한 진수식을 혈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들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완이 반도의 해공군 기지들 건설하는 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들,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들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들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0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답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취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웍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22P 또는 줄피커르급 E-500T급 멀티 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짐을 보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썬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이 수 30MKI, 미그 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썬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이 성능 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6월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